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 2년 차 30대 여성이에요. 지금은 조금 나아졌지만 한동안 TV에서 첫사랑이란 단어만 나오면 속이 울렁거리고 욕지기가 일던 때가 있었어요. 첫사랑은 여자한테도 그렇지만 특히 남자한테는 꽤나 의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저는 마음고생을 해야만 했어요. 바로 자칭 내 남편의 첫사랑인 손이 동서 때문이었죠. 남편과 형님은 국민학교 동창이에요. 그래서 저는 모르는 남편의 어린 시절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인물이죠. 솔직히 이 부분이 마음에 걸리지 않았다면 거짓말일 거예요. 남편과 내가 만나기 전 일이니 샘내지 말자고 애써 질투심을 억누르곤 했지만 그런 제게 툭하면 도발을 하는 형님 때문에 번번이 마음지옥에서 살았어요. 뿐만 아니라 형님의 이간질 때문에 저는 시댁에서 왕따까지 되었네요. 그 바람에 잊고 있었던 지난날 안 좋은 기억이 떠오르더라고요. 학창시절 저는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어요. 저를 그렇게 만든 사람은 저랑 제일 친했던 친구였어요. 중학생 때부터 베프로 지냈던 친구는 같은 고등학교에 진학해서도 꽤 친하게 지냈어요. 하지만 반도 달라지고 제가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게 되면서 친구가 저한테 서운했던 모양이에요. 서운한 마음을 말로 풀었더라면 좋았겠지만 친구는 엉뚱한 방법으로 제게 복수를 했어요. 저한테 도벽이 있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렸거든요. 그로 인해 저는 한순간에 왕따가 돼버렸어요. 나중에서야 소문의 근원지가 친구였다는 걸 알게 된 저는 친구를 찾아가서 따졌고 다음날 학교에 가보니 제가 앙심을 품고 친구를 찾아가 폭력을 휘둘렀다는 소문까지 퍼져 있더군요. 도벽에 폭력까지. 제가 하지 않은 짓들로 저는 한순간에 몹쓸 인간이 돼버렸고 반대로 친구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통해 주변의 동정을 받으며 지내게 되었죠. 그렇게 저는 고등학교 3년 내내 혼자 다녀야 했어요. 친구한테 배신을 당한 뒤로 3년 동안 사람들과 담을 쌓고 살던 게 버릇이 돼서 대학에 들어가서도 사람 사귀는 게 겁이 났어요. 누가 다가올라 치면 제가 먼저 차단을 하고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기 일쑤였죠. 그건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입사한 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람한테 상처받기 싫어서 벽을 쌓았던 것뿐인데 그러면 그럴수록 주변의 저에 대한 인상은 엉망이 되어 가더군요. 윤정 씨는 사람이 왜 그래? 막내면 막내답게 선배들 커피 심부름도 하고 싹싹하게 구는 맛도 있어야지. 왜 항상 꽂아 놓은 보리자루처럼 뻣뻣하게 굴어? 어떻게 신입이라고 저런 게 들어왔나 몰라. 입사 초부터 과장님을 비롯해 선배들에게 핀잔을 듣던 저는 대리를 단 후에도 회사에 적응을 하지 못했어요. 맡은 일은 문제없이 해냈지만 부서원들과 좀처럼 가까워지지 못한 탓이었죠. 웃긴 건 저랑 친하지 않다는 이유로 밥도 같이 안 먹으면서 자기들 필요할 때는 야근이며 골치 아픈 업무를 떠넘기며 알차게들 부려먹더라고요. 휴가철 스케줄을 짤 때도 자기들이 다 고른 뒤에 남는 날을 저한테 넘기곤 했어요. 선배들이 이렇다 보니 저희 부서에 새로 들어온 신입들도 마찬가지였죠. 언젠가 탕비실에서 신입들이 떠드는 걸 들어보니 그동안 사무실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야, 넌 사수복도 없다. 어쩌다 윤대리한테 걸렸냐? 그러게나 말이다. 처음엔 일도 잘하고 까탈스럽지 않아서 다행이다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우리 부서 공식 왕따더라고. 사람이 눈치가 없는 건지 배알이 없는 건지 다들 자기 이용해 먹기만 하는데도 찍소리도 못하고 당하기만 하더라. 오직하면 과장님이 휴가 스케줄 짤 때 윤대리는 맨 마지막에 남는 날로 주라고 하더라고. 대리가 사원보다 못한 취급을 받는데 쪽팔리지도 않나 몰라. 회사 생활은 라인 타기라는데 난 초장부터 이게 뭐냐? 완전 똥 밟았어. 그놈의 얼어 죽을 왕따는 내 학창시절을 말아먹더니 이제는 회사 생활까지 엉망으로 만들었어요. 물론 사람들한테 다가가지 못한 내 탓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건 너무하다 싶더라고요.
그렇게 내가 싫으면 나한테 자기들 일은 떠넘기지 말 것이지. 이용할 땐 다 이용하고 뒤에서는 바보 취급이라니. 안 그래도 정이 안 들던 회사였지만 아랫사람들한테까지 이런 소리를 듣고 보니 더는 이 회사에 있고 싶지 않았어요. 물론 이직을 한다 해도 그곳이라고 여기랑 다를 게 없겠지만 그래도 그때는 하루빨리 떠나고 싶다는 생각뿐이어서 구직 사이트를 뒤지게 되었죠. 다행히 꽤 조건이 좋은 곳이 있어서 얼마 뒤 직장을 옮길 수 있었어요. 제가 다니던 회사보다 규모는 작았지만 사원 복지가 좋아서 꽤 인기가 있는 회사였어요. 한 번의 실패 뒤에 이직한 회사라서 이번엔 내가 먼저 사람들한테 다가가야겠다고 마음먹었지만 막상 출근해 보니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당장 출근 첫날 점심은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먼저 다가와 점심을 같이 먹자고 말해주었어요. 며칠 일하면서 보니까 부서 사람들이 과장님을 중심으로 꽤 잘 뭉치더라고요. 다들 사적으로도 꽤 친하게 지내는 것 같았어요. 그런 모습이 부러우면서도 한편으론 두렵더라고요. 이렇게 똘똘 뭉친 사람들 속에서 저만 겉돌면 외로움은 더 클 테니까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런 걱정은 기우에 불과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윤재영 씨, 땡땡동 산다 그랬죠? 그럼 우리 집이랑 가깝네. 난 땡땡동 살거든요. 괜찮으면 나랑 커플 할래요?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혼자 차 끌고 출퇴근하는 것도 그렇고 오며 가며 말동무도 하면 좋잖아요. 어때요? 아, 돈은 따로 안 받을게요. 가끔 커피나 한 잔 사줘요. 저 때문에 굳이 그러실 필요 없어요. 저는 버스 타면 돼요. 혹시 직장 상사랑 카풀하는 게 불편해서 그래요? 아, 내가 거기까진 생각을 못했네. 괜한 소리해서 미안해요. 아니에요, 그런 거. 제가 패기치는 것 같아서. 그런데 과장님만 괜찮으시다면 카풀할게요. 불편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일 거예요. 하지만 이직까지 하고도 사람들이랑 못 어울렸다간 또다시 왕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용기를 내보기로 했어요. 게다가 과장님은 성격이 워낙 좋아서 직장 상사임에도 불구하고 무척 편했거든요. 성격도 시원시원하고 운동을 좋아해서 그런가 늘 밝고 열정이 넘치는 분이었어요. 무엇보다 부서원들 중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챙기는 모습이 인상적이기도 했고요. 그렇게 시작된 과장님과의 카풀은 제 직장 생활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어요. 처음엔 막연히 어색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과장님 차를 타보니 과장님 특유의 친화력 때문에 어색함보다는 친근감이 더 생기더라고요. 회사까지 가는 내내 소소한 일상 얘기부터 직장 생활 노하우까지 무르르듯 자연스럽게 흘러가다 보면 회사 주차장에 도착해 있곤 했어요. 이전 직장에서는 회사 입구만 들어서도 한숨이 나고 숨이 콱 막혔었는데 이직 후에는 그런 증상이 싹 사라져버렸죠. 게다가 과장님이 중간에서 다리를 놔주신 덕분에 사무실 직원들과도 금방 친해져서 직장 생활에 활력도 생겼어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이직한 지 1년이 지나던 무렵까지도 저는 과장님과 카풀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회식 자리에서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되었지 뭐예요. 참, 김 과장, 집들이는 언제 할 거야? 강남으로 이사한 지가 2달이 넘었는데 왜 아직 말이 없어? 하긴 총각 혼자 사는 집에서 집들이는 좀 그런가? 음식 해줄 사람도 없고 말이야. 그러게 올해는 제발 장가 좀 가라고. 지금껏 카풀을 하면서도 과장님이 이사를 갔다는 사실을 몰랐던 저는 조금 당황스럽더라고요. 강남이면 회사 근처인데 그럼 지난 2달 동안 저 때문에 일부러 다리까지 건너와서 저를 태우고 다시 회사로 갔다는 얘기니까요. 부장님의 갑작스러운 이사 발언 때문에 놀란 건 저뿐만이 아니었어요. 과장님 본인도 꽤 놀랐는지 슬쩍 제 눈치를 살피더라고요. 그날 회식이 끝나고 다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제가 과장님을 불렀어요. 과장님,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강남으로 이사 가셔놓고 아침마다 저 때문에 저희 집까지 오셨던 거예요. 왜 그러셨어요? 진작 말씀하시지. 내일부터는 오시지 마세요. 저 대중교통 이용하면 돼요.
그러자 과장님이 난처한 표정으로 머리를 극적이더라고요. 저기 윤대리, 그냥 카풀 계속하면 안 될까요? 아침마다 윤대리가 싸우는 샌드위치 먹으면서 도란도란 얘기 나누는 게 낙이었거든요. 난 아침잠이 없어서 원래 일찍 일어나기도 하고 아침밥 챙겨줄 아내도 없어서 윤대리 아니면 아침도 굶어야 하고 아무튼 내가 좀 곤란해서요. 그러니까 그냥 카풀 계속하죠. 횡설수설하던 과장님은 본인도 말이 안 되는 소리라는 걸 아는지 한숨을 푹 쉬며 제 눈치만 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작정한 사람처럼 저를 똑바로 보면서 말했어요. 아, 안 되겠다. 더는 못 속이겠네요. 저 윤지영 씨 좋아합니다. 애초에 카풀하자고 했던 것도 윤지영 씨랑 가까워지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고백할 생각은 없었는데 상황이 이렇게 돼버렸네요. 지영 씨, 나랑 사귈래요? 얼떨결에 사랑 고백에 이어 프로포즈를 받게 된 저는 어리나간 사람처럼 멍하게 서 있었어요. 그렇다고 싫었던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반대였죠. 그동안 과장님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저런 남자랑 사귀면 재미도 있고 대화도 잘 통해서 좋겠다는 생각을 자주 했었거든요. 다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당황했던 것 뿐이었어요. 과장님은 그런 제 행동을 거절의 의미로 받아들였는지 얼굴이 벌개져서는 애써 수습을 하려고 애쓰더군요. 내가 너무 부담스럽겠나 봐요. 그러니까 이건 어디까지나 강요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내 마음이 그렇다는 거니까 무시해도 돼요. 난 괜찮아요. 정말이에요. 허둥지둥 손까지 내저으며 당황하는 과장님을 보자 웃음이 나더라고요. 이 남자가 이렇게 귀여운 구석도 있었나 싶은 게 몰랐던 매력을 하나 더 찾은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도리어 침착하게 말을 꺼낼 수 있었어요. 과장님은 괜찮으신지 모르지만 저는 안 괜찮을 것 같아요. 고백까지 듣고 사귀자는 말까지 들었는데 어떻게 무시를 해요? 제대로 대답해야지. 좋아요. 우리 사귀자고요. 그런데 오늘 이 프로포즈는 인정 안 할래요. 다음에 멀쩡한 정신으로 다시 해주세요. 그럼 그날부터 1일 할게요. 그제야 과장님은 긴장이 확 풀렸는지 주저앉더라고요. 그리고는 어깨가 들썩일 정도로 킥킥대며 웃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주말, 과장님과 만난 자리에서 저는 프로포즈를 다시 받을 수 있었어요. 사람 좋아하고 운동을 즐기는 과장님은 저랑 사귀기 시작한 후 그동안 주말에 하던 각종 스포츠 동호회를 정리했어요. 저랑 데이트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이유였죠. 딱 하나 포기하지 않은 건 풋살 동호회였어요. 운동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사람인 걸 뻔히 아는데 그마저도 그만두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계속하라고 했죠. 연애를 하는 동안에도 과장님은 한결같이 쾌활하고 활동력이 넘쳤어요. 소심하고 정적인 저와는 완전 다른 성격이었지만 오히려 그래서 함께 있으면 즐겁고 신이 나더라고요. 이직 후 1년 차에 시작한 이후로 2년 가까이 연애를 한 우리는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노총각 둘째 아들이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까 시댁 쪽에서는 다들 쌍수 들고 환영하는 분위기였어요. 저희 집도 다를 바 없었고요. 둘 다 직장 번듯 하겠다. 부모한테 손 안 벌리고 결혼 준비까지 할 수 있는 경제력을 갖췄으니 딱히 반대할 이유가 없었죠.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알게 된 건데 제 남편이 발이 엄청 넓긴 하더라고요. 결혼식장부터 웨딩사진, 신혼여행, 심지어 한복까지 죄다 인맥을 통해 최상의 퀄리티로 저렴하게 준비할 수 있었어요. 거기다 친구들은 어찌나 많은지 예상 하객수만 해도 어마어마했어요. 반면에 저는 이렇다 할 친구도 없어서 초대해야 할 사람은 고작해야 직장 동료들 정도였어요. 너무 비교가 되니까 창피하더라고요. 이래서 사람들이 대행업체를 이용해 결혼식 하객을 부르는구나 실감했어요. 정연씨, 내가 좀 한심해 보이지. 이 나이 먹도록 변변한 친구도 없고 결혼식에 부를 동창들도 없고 말이야. 실은 내가 학창시절에 왕따를 심하게 당해서 친구도 없고 사람 사귀는 게 서툴러.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남편한테만큼은
제 과거를 털어놓아야겠다 싶어서 고등학생 시절에 당했던 일들을 얘기해 주었어요. 하필 제일 친했던 중학교 동창한테 당한 일이라서 중학교 때 친구들마저도 연락을 끊고 살았다고 말하자 남편이 제 등을 토닥여 주더라고요. 우리 지영이 장하네. 그런 일을 겪고도 이렇게 번듯하게 자라줬잖아. 대단하고 기특해. 조금 전까지 담담하게 제 이야기를 하던 저는 남편의 위로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난 지금까지 내 과거가 창피하다고만 생각해서 감추기에 급급했는데 기특하다는 말을 듣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가족들한테도 말 못하고 가슴속에 꼭꼭 숨겨두었던 지난날의 아픔이 남편의 한마디에 치유가 되는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생각은 결혼식 당일에도 이어졌어요. 남편은 친구가 없는 저를 배려해 자신이 활동하는 풋살 동호회 사람들을 신부 측 하객으로 초대해 주었거든요. 거기다 남편이 이전에 활동했던 각종 동호회 사람들도 신랑 측이 아닌 신부 측 지인으로 자리를 채워주었어요. 남편이 부탁한 거였죠. 덕분에 실상을 모르는 양가 부모님과 친인척들은 저를 교우관계가 좋은 사람으로 착각하게 되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제 남편처럼 사려 깊은 남자도 드물 것 같네요. 회사 근처에 집을 얻자니 강남이라 전세 보증금이 만만치 않아서 친정과 시댁이 가까운 땡땡동에 집을 구했어요. 어차피 회사 근처로 가기 힘들다면 차라리 아예 모르는 지역보다는 잘 아는 지역에서 사는 게 낫겠다 싶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생각지 못한 문제가 생기긴 했지만요. 저희 시부모님은 딱히 까탈스러운 분들은 아니셨어요. 아버님은 대학에서 행정직으로 일하시다가 퇴직하셨고 어머님은 동네 학원에서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시다가 15년 전쯤 학원을 그만두신 뒤로 살림을 하고 계세요. 두 분 모두 여행을 좋아하셔서 국내 여행은 물론 해외로 배낭여행도 다니실 정도로 여행광이세요. 그러다 보니 자식들 사는데 크게 관여를 안 하시는 편이시죠. 며느리 입장에선 그런 점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여기까지만 보면 남편 복에 시부모님 복까지 남부러움 살만한 결혼이 분명하지만 인생이 어디 다 가지고 살 수 있나요? 제 결혼에도 복병이 있더라고요. 앞에서 말했던 손이 동서였죠. 제 남편의 국민학교 동창인 형님은 평소 집에서 제 남편한테 도련님이라는 호칭 대신 이름을 불렀어요. 처음 형님이 시집 왔을 때 어머님이 호칭 문제로 잔소리를 하긴 하셨다는데 아직도 형님은 버릇을 못 고치고 제 남편을 이름으로 부르더라고요. 동서는 모르겠지만 우리 정연이가 어릴 때 꽤 인기가 많았어. 얼굴도 잘생긴 데다가 남자다웠거든. 게다가 달리기는 또 얼마나 잘했나 몰라. 아, 동서는 모르겠구나. 우리 정연이 국민학생 때 학교 육상부였어. 말끝마다 동서는 모르겠지만 이라는 말을 갖다 붙이는데 나중엔 그 소리만 들어도 신물이 올라올 지경이었어요. 어린 시절 안 좋은 경험 때문에 참는 거라면 누구보다 자신 있는 저였지만 내 남자를 두고 날 자극하는 형님 앞에서는 인내심도 금방 바닥을 드러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그동안 참았던 불만을 터놓았죠. 형님, 이제 그만 좀 하세요. 너무 유치하지 않아요? 형님이랑 우리 그이가 국민학교 동창이면 뭐요? 말끝마다 형님이 저보다 내 남편에 대해 잘 아는 것처럼 말하는데 저 그런 소리 들을 때마다 불쾌해요. 지금의 내 남편을 잘 아는 건 형님이 아니라 저니까요. 그리고 말끝마다 우리 정연이라고 부르는 것도 안 그랬으면 좋겠네요. 앞으로 내 남편 이름은 동창회에 나가서나 부르시고 집안에선 도련님이라고 불러주세요. 나름 수위 조절을 하면서 했던 말인데 제 말을 들은 형님은 마치 제가 하극상이라도 벌인 것처럼 온 집안이 떠나가라 소리치며 울먹였어요. 동서, 정말 너무해. 동서는 내가 그렇게 싫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기보다 나이도 많은 손윗사람한테 어쩜 그렇게 막대할 수가 있어? 난 그저 도련님이랑 동창이란 말 한마디 했을 뿐인데 그게 그렇게 듣기 싫을 정도로 불쾌했어? 알았어. 동서가 싫다면 앞으로는 안 그럴게. 근데 이거 하나만 알아둬. 동서 시집 오기 전까지 이 집 식구들 누구도 나한테 이런 대접한 사람 없었어. 왠줄 알아?
내가 맏며느리로 살면서 제3의 명절 때 독박 쓰고 일하면서도 혼자 사는 도련님까지 챙겨가며 나름대로 헌신했으니까 그런 거야. 그런데 동서 눈에는 그마저도 고깝게 보였던 거구나. 내가 오지랖이었네. 난 그저 밖에서 일하는 동서 힘들까봐 지금까지 하던 대로 해왔던 것뿐인데 동서를 불편하게 했다니 다 내 탓이지 뭐. 내가 아주 죽일 년이네. 형님의 눈물겨운 원맨쇼에 넘어간 시어머니는 주방으로 달려와 저한테 한 소리 하셨어요. 얘 둘째야, 너 손윗사람한테 이게 무슨 짓이냐? 큰애딴 애는 너 위에서 한다고 한 모양인데 아무리 네 마음에 안 든다고 손윗사람한테 이러면 안 되지. 어서 큰애한테 사과해라. 아니에요, 어머님. 마음에서 안 내켜서 하는 사과 받아서 뭐해요? 그냥 제가 참을게요. 그냥 제가 나쁜 년 하고 말죠. 동서, 앞으로는 동서 말대로 괜한 참견 안 하고 입 닥치고 조용히 살게. 아, 진짜. 정말 욕이 목구멍까지 치고 올라왔어요. 이건 아주 사람 물먹이라고 작정한 사람 같더라고요. 그날 일로 시집 온 지 반년도 안 돼서 저는 온 집안 식구들의 눈총을 받게 되었어요. 그날 이후 형님은 일부러 저를 자극하곤 했어요. 마치 싸움을 만들려는 사람처럼요. 형님의 도발에 저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발끈하기 일쑤였고, 그러다 보니 전후 사정을 잘 모르는 시댁 식구들은 제 성격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의구심을 갖게 되었어요. 물론 제가 없을 때 형님이 식구들한테 이간질한 게 주된 이유였지만요. 동서, 정연이 첫사랑이 누군지 알아? 아마 알면 깜짝 놀랄 거다. 그게 누구냐면 말이야. 형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남편이 말을 끊었어요. 형수, 그게 언제적 일인데 아직도 그 소리를 해. 아주 사고를 우려라. 왜? 동서도 알아야지. 안 그래, 동서? 사실 그때까지는 남편 첫사랑이 누군지 몰랐던 터라 내심 궁금하기도 했어요. 남편이 정색을 하는 걸 봐서는 의외의 인물일 거라는 추측만 할 뿐이었죠. 그날 형님은 웃만 띄워놓곤 정작 제 남편의 첫사랑이 누구인지는 말하지 않았어요. 마치 저를 약올리려는 것처럼 말이죠. 정작 그 대상을 알려준 사람은 제 남편이었어요. 자기가 오해할까봐 내 입으로 직접 말하는데 아까 형수가 말한 내 첫사랑 말이야. 형수였어. 근데 그걸 첫사랑이라고 하기도 뭐한데 나 국민학교 4학년 때 일이거든. 그때 애가 뭘 알아? 그냥 좋고 싫고 그거지. 근데 그걸 가지고 아직까지도 놀린다니까. 그래? 난 또 첫사랑이라길래 적어도 고등학생 정도 됐을 때 얘긴 줄 알았네. 형님도 참 웃긴다. 11살 때 일을 가지고 첫사랑은 무슨. 암튼 자기가 먼저 말해줘서 고마워. 그때는 그 일이 그렇게 지나가는 줄 알았어요. 사실 별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형님 말은 좀 다르더라고요. 어머, 정연이가 그래? 국민학생 때 일이라고? 걔 아주 웃기는 놈이네. 동서, 그거 거짓말이야. 정연이랑 나랑 쭉 한 동네에서 살았잖아. 걔 중학생 때도 길에서 나 보면 얼굴 빨개져서 어쩔 줄 몰라 했어. 하긴 부인 앞에서 그런 얘기까지 하긴 그랬겠지. 남자들한테 첫사랑이 어떤 의미인데. 정작 본인은 아니라는데도 형님은 그놈의 첫사랑에 의미 부여를 해댔어요. 그리고 툭하면 제 속을 박박 긁어댔죠. 문제는 첫사랑 타령만은 아니었어요. 제 남편을 대하는 형님의 태도가 문제였죠. 형님네는 시부모님을 모시고 본가에서 살고 있는데 몇 년 전 아주버님이 지방 발령을 받으셔서 평소에 집의 남자는 아버님과 제 남편뿐이었어요. 하지만 시부모님은 1년에 반은 시골집에 내려가 계시는 데다 두 분이 여행도 자주 다니셔서 실질적으로 집안의 남자는 제 남편 하나라고 해도 무방했어요. 여기까지는 뭐 그렇다 칠 수 있는데 문제는 형님의 태도였죠. 마치 제 남편을 자기 남편 대용으로 생각하는 것 같았거든요. 남편 말에 따르면 형도 없는 집에서 자기한테 스킨십도 많고 너무 격이 없어서 불편할 정도였대요. 솔직히 형수랑 한 집에서 사는 게 좀 불편하더라고. 아무리 동창이라도 그렇지 형수가 내 팬티까지 손빨래 하겠다는데 어떻게 같이 살아? 그래서 한동안 회사 근처에 오피스텔 얻어서 나가 살았었잖아.
제 남편조차도 불편해하는 행동을 형님은 서슴지 않고 했고, 제가 시집을 온 뒤에도 그런 버릇은 고쳐지지 않았어요. 어머, 정연이 너 허벅지 굵다. 힘 좋겠는데? 이러면서 제 남편 허벅지를 손으로 쓸어대는데 정말 욕 나올 뻔했다니까요. 그뿐인 줄 아세요? 하루는 마트에서 제 남편 속옷을 사왔더라고요. 정연아, 나 오늘 마트 가서 네 거 트렁크 팬티 샀다. 이쁘지? 딱 네 스타일이지? 너 삼각 팬티는 찡겨서 못 입잖아. 그러면서 팬티를 내미는데 순간 열이 확 오르더라고요. 형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형님이 왜 제 남편 속옷을 사요? 살 거면 아주버님 거나 사세요. 아, 정연이랑 난 원래 이런 거 안 가려. 동서가 몰라서 그러는데 어릴 때부터 동네에서 볼 거 안 볼 거 다 보고 자란 사이인데 이깟 팬티가 뭔 대수라고. 정연아, 너도 그렇지? 형수, 그래도 속옷은 좀 그렇지. 그거 그냥 형 줘. 난 필요 없으니까. 남편은 괜히 제 눈치를 보며 얼굴을 붉혔어요. 이쯤 했으면 그만둘 법도 한데 형님은 기어이 트렁크 팬티를 들고 주방으로 들어가 시어머니께 그러는 거예요. 어머님, 이거 좀 봐주세요. 패턴도 괜찮고 시원하겠죠? 정연이 주려고 사왔는데 어머님은 어떠세요? 그랬더니 어머님은 단순히 제품만 보시고는 잘 샀네, 시원하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자 이때다 싶었는지 형님이 제 탓을 하더라고요. 근데요, 어머님, 동서는 마음에 안 드나 봐요. 저보고 뭐라 그러네요. 에휴, 동서 무서워서 앞으론 팬티 한 장 살 때도 동서 허락을 받아야겠어요. 성격이 저렇게 예민해서 사회생활은 잘하나 모르겠네요. 자고로 남자는 성격이 원만한 여자를 만나야 행복한 건데 우리 도련님 참 걱정되네. 교묘하게 자기한테 유리한 말만 어머님 앞에서 전하면서 덤으로 저를 돌려가는 형님 때문에 저는 속이 부글부글 끓었어요. 매번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제가 한마디 하면 동서는 너무 예민하다. 동서 친구 없지? 성격이 모나면 주변에 사람이 남아나질 않아. 결혼식 때 보니까 여자친구들이 없던데 혹시 학교 다닐 때 왕따였어? 마치 뭔가 아는 사람처럼 묘한 눈빛을 하고 저를 보는데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농담이야. 뭘 그렇게 정색을 해? 누가 보면 진짜 왕따였는 줄 알겠다. 이러면서 실실대는데 정말 주먹으로 한 대 패주고 싶더라니까요. 그런데 이런 형님이 열받게 만든 사건이 생긴 거예요. 그날은 시부모님이 시골집에 다녀오신 날이라서 식구들이 다 같이 집에서 저녁을 먹게 되었어요. 주방에서 형님이랑 음식 준비를 하고 있는데 유치원에 다니는 조카가 저한테 손수 만든 초대장을 주더라고요. 작은 엄마, 이날 꼭 와주세요. 제가 제일 앞에서 춤추거든요. 꼭 보러 오세요. 초대장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작은 엄마께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걸 본 형님은 왜 엄마한테는 안 주냐고 했더니 글쎄 조카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난 작은 엄마가 왔으면 좋겠어. 작은 엄마는 예쁘고 옷도 잘 입고 머리도 항상 예쁘게 하고 있잖아. 그래서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싶어. 그 말을 들은 형님은 얼굴이 확 굳어서는 입술을 꽉 깨문 채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때는 그냥 조카가 나 대신 한 방 먹여준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는데 그날의 일로 집안이 발칵 뒤집힐 줄 누가 알았겠어요. 조카의 발표회 초대를 받은 저는 회사에 월차까지 내고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에 갔어요. 그런데 유치원에 도착해보니 형님이 먼저 와 계시더라고요. 형님은 엄마들한테 둘러싸인 채 목소리 톤을 높여가며 웃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나 궁금해서 슬쩍 들여다봤더니 글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도배를 했더라고요. 형님, 이게 다 뭐예요? 어머, 동서는 명품 잘 모르는구나. 하긴 동서 월급에 이런 걸 써보기나 했겠어? 나야 대학 다닐 때부터 친정아버지가 자주 사주셔서 자주 들고 다니던 거라 익숙하지만 이참에 내가 동서 하는 거 봐서 쓰다가 실증 나면 하나 줄게. 솔직히 명품이 부럽지는 않았어요. 그저 형님 친정이 좀 사는 집이었구나 하는 정도로 생각했을 뿐이죠. 그런데 그날 이후 형님의 명품 취장은 점점 더 심해졌어요.
동네 재래시장을 갈 때도 수백만 원짜리 백을 들고 갈 정도로요. 뿐만 아니라 별일 없이 그냥 집에 있으면서도 샵에 가서 드라이를 하고 올 정도로 외모 치장에도 열을 올렸죠. 그리곤 작정한 듯이 제 앞에서 딸아이를 불러 그러는 거예요. 아리야, 엄마가 예뻐, 작은 엄마가 예뻐? 목이며 손가락에 낀 번쩍이는 액세서리를 흔들며 마치 아이를 홀릴 듯 묻자 조카같이 엄마가 예쁘다고 했더니 그제야 저 보란 듯이 깔깔대며 웃더라고요. 그치, 엄마가 예쁘지? 그래서 작은 아빠도 엄마를 좋아했잖아. 엄마가 작은 아빠 첫사랑이거든. 첫사랑이 뭔 줄 알아? 맨 처음 사랑에 빠진 사람을 보고 첫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야. 나이가 들어도 첫사랑은 절대로 못 잊거든. 이건 완전 저 들으라고 하는 소리였어요. 형님,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애한테 그게 할 소리예요. 어머 동서, 내가 뭘 잘못했다고 또 이러는 거야. 동서 정말 성격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동서 아무래도 병원에 한번 가봐야겠다. 내가 진심으로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 그리고 왜 애 앞에서 소리를 질러? 아리야, 놀랐지? 울지 마. 뚝! 작은 엄마가 엄마 부러워서 그러는 거야. 결국 그날 저는 이성을 놓고 형님이랑 대판 싸웠어요. 이번에도 형님은 눈물까지 뚝뚝 흘리며 시어머니 앞에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더군요. 안 그래도 형님의 이간질 때문에 저와 사이가 소원해진 시어머니는 형님 편을 드시며 저를 집으로 돌려보내셨어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억울해서 한참을 울다가 잠이 들었고 퇴근한 남편이 퉁퉁 부은 제 눈을 보고는 무슨 일이냐고 묻더라고요. 여보, 나 정말 형님 때문에 억울해서 못 살겠어. 이젠 하다하다 애 앞에서까지 자기가 당신 첫사랑이라면서 내 속을 긁는데 정말 미치겠다니까. 어머님한테 뭐라고 했는지 어머님도 형님 편만 드시고 형님이 나보고 성격 이상이라고 병원에 가보란 소리까지 했다니까. 애처럼 엉엉 우는 저를 본 남편은 자기가 형님이랑 얘기를 해보겠다며 나갔어요. 그리고 그날 밤 남편은 자정이 다 돼서야 집에 돌아왔어요. 아무래도 형님하고 얘기가 잘 안 된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남편의 말에 따라 한동안 본가에 발길을 끊고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사람 일 한 치 앞도 모른다고 몇 달 뒤 집안에 난리가 났지 뭐예요. 아주버님이 형님이랑 별거에 들어간 거예요. 어머님 호출을 받고 본가에 갔더니 어머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세상에, 그게 간이 부었지. 지 남편은 혼자 지방에 내려가 그 고생을 하고 돈을 버는데 지 남편 사는 곳은 들여다볼 생각도 않고 생활비까지 빼돌려선 그 비싼 백이며 구두를 사시너? 글쎄, 그네가 지난 몇 달간 쓴 카드값이 2천만 원이 넘는단다. 그뿐인 줄 아니? 아리 앞으로 들어둔 적금이며 예금까지 홀라당 빼서는 보톡스에 피부관리까지 받으러 다녔단다. 이게 제정신 박힌 사람이 할 짓이니? 그래놓곤 동창회에 나가서 둘째가 아직도 지를 못 잊어서 이혼하려고 그런다고 거짓말까지 해서는 내 두 아들 얼굴에 먹칠까지 했잖니. 아우 나쁜 년. 저한테 자랑했던 돈 많은 친정아빠는 애초에 없었어요. 형님이 중학생 때 돌아가셨더라고요. 거기다 알고 보니 형님이 꽤 오랫동안 제 남편을 짝사랑했었더라고요. 제 남편한테 집착하고 저를 시기했던 것도 그런 이유에서였죠. 형님의 명품 소동으로 인해 저는 그동안 형님의 거짓말에 속아 저를 우호했던 가족들과 화해를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아주버님 내외는 별거 중이에요. 조카는 저희 어머님이 맡아서 키우고 계시고요. 처음엔 형님이 미워서 고소하다는 생각을 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불쌍하다는 생각만 드네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에 분수에 넘치는 사치까지 부린 형님의 행동 이변엔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너무 낮았던 게 원인이 아닐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건 어쩌면 자신이 사랑받지 못했다는 서운함 때문이기도 할 테고요. 그렇다고 형님의 행동이 용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자신이 저지른 행동은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하니까요. 그래야 진정한 어른이겠죠. 저도 더 어른답게 생각하고 행동하려고 노력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